자, 주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제대로 나왔네요. 대통령이 달라졌다 하고 이제 물음표가 나왔습니다. 예. 파란색 옷인데 저 민방위복이 바뀌었대요. 저는 이제 저 옷 보고 무슨 우주과학 강국 할 때 입었던 저기 어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입을 법한 점퍼 색깔이긴 한데 뭐 색깔 바꾸는 건 뭐 정부의 자유입니다. 아무튼 요즘 대통령이 좀 달라졌다라는 평가가 스멀스멀 나오는 것 같았어요. 진짜 달라졌다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정호진 소장님? 글쎄요. 저는 그닥 달라지지 않았다. 네네. 본질적인 부분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최근에 뭐 아주 찔끔, 네. 찔끔. 찔끔 달라졌다. 홍보수석만 바꿨고 네. 지금 사실 뭐 민방위복 바꾼다고 하시는데 네네. 아니 예를 들어 17년 됐고 뭐 어떤 변화나 이런 부분을 깨하기 위해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걸 바꿔야 될 만큼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노란색으로 했던 부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명시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노란색 점퍼를 입게 되면 잘 보이거든요. 특히 예. 민방위복 같은 경우 재난상황, 위험상황에 착용하는 복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실 지금 17년인가요? 네. 노란색인데 네. 굳이 지금 저거를 바꿔야 될 특별한 사유와 이유가 있는가? 저도 바꾸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 또 옷을 색깔을 다 바꾸는 거다 보니까 네. 예산도 또 더 들게 되는 부분도 있고 예. 뭐 제가 뭐 쫀쫀하게 구는 건 아닌데요. 네, 쫀쫀하게 구는 건 아닌데 네네. 굳이 지금 저렇게 색깔을 바꾸는 게 네. 중요한 부분인가 시급한 것인가 예. 비본질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거 뭐 을지연습 기간이라고 해서 입은 거라고는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대표곡은 이정현의 바꿔라고 합니다. 모든 걸 다 바꿔. 아무튼 문재인 빼고 다 바꿔. 문재인이 했던 거 다 바꿔. 막 이제 이런 느낌이긴 한데요. 뭐 빨강색으로의 국짐당 색깔로 뭐 이제 이런 댓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제 두 분의 평가도 잠깐 들게요, 이윤영 선생님. 네, 저 보니까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잖아요. 저는 네. 저거 청록색으로 봤거든요. 여기도 지금 녹색 점퍼라고 지금 나오는데 요새 그 영화 헤어질 결심에 보면 그 네. 여주인공이 저런 비슷한 색깔 옷을 입는데 그거가 이제 해석이 나와요. 녹색이냐 파랑이냐 의미가 다르다. 근데 지금 딱 그 장면인 것 같아요. 달라질 결심을 하셨는데. 네, 달라질 결심. 네. 근데 어쨌든 어제 저 장면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렇게 숙고하는 모습 이런 걸 연출을 많이 해서 그게 사진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달라질 결심을 하신 것 같은데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비서실 인사 개편을 보니까 그 홍보 쪽만 일단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바꿔라라고 했는데 그냥 홍보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고 홍보만 지금 바꿨는데 그것도 또 경질도 아니에요. 그 원래 있던 분들이 또 다른 자리에서 그대로 이어서 활동을 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디 만평을 보니까요. 막 이제 그 보좌하는 그림이 있어요. 보좌하는 분이 대통령님하고 막 뛰어가가지고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막 이제 이런 만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지금 어쨌든 지지율이 상승한 건 맞아. 사실관계만 짚자면 2주 연속 상승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금 대통령실을 소폭 개편하거나 이제 앞으로 또 내각 인선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어떤 작업들이 달라질 결심하는 모습 혹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과정 이것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십니까 이윤영 소장님? 지금 1.8%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올라갔습니다. 2주 동안 어쨌든. 네, 그래서 32.2%. 아직도 10명 중 7명은 욕하고 있어요. 네, 큰 의미 없는 거다? 의미 없어요. 그래요. 반등의 모멘텀을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40%까지는 올라와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추석 전까지 그 정도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죠. 차재원 교수께서는 어떻게 뭐 달라졌다 평가하십니까? 아니 근데 지금 막 점퍼 이야기했지만 저 점퍼도 지금 시제품이라는 거잖아요. 5가지 지금 시제품을 갖고 지금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변화도 지금 이렇게 시제품 단계로 지금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바뀌려면 확 바꿔야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거 한번 입어보고 좋습니까? 다음엔 또 다른 색깔 한번 입어볼게요. 이런 식의 변화라고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지금 국민들은 바꾸려면 확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인사라는 것 자체도 말 그대로 지금 땜빵식 그러니까 뭐 한자식으로 하면 미봉 뭐 그 자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바뀐 사람들도 데리고 온 사람들도 보면 소위 말하는 해전문 인사 그러니까 뭐 다 익히 아는 사람들 우리가 다 알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잘 아는 사람들 자기한테 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뭔가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정말 바뀔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인재품을 넓혀서 사람을 찾으면 왜 없겠습니까? 더 좋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오늘 일각의 보도를 보면 뭐 지금 뭐 복지부 장관의 정은경 전 질병청장 같은 깜짝 인사도 한다는데 저는 진짜 그런 모습들도 좀 필요할 때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앞서 아까 화면에 자료화면 잠깐 나왔습니다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산마을에서 본인이 산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왜 진작에 못했을까? 그러니까 대통령실 앞에도 다 시위하기 때문에 뭐 거기 시위하는 것도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뭐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빨리빨리 했더라고 하면 진작에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힘들고 주변 마을 분들도 그렇게 고생하신다고요? 그러면 경호처에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 경호의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헌법 가치 운운하면서 저런 식으로 해서 국론의 갈등을 조장시키고 분열하는데 마치 대통령이 앞장서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본인 스스로의 그러니까 대국민 뭐 유감 표명 정도는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건 뭐 제가 잠깐 소설 쓰는 거지만 그 시위하는 거 그대로 시위나 집회 뭐 막말 시위 아무튼 뭐 이런 그런 시위를 이제 뭐 아무튼 방치를 한 그 배경에는 차 교수님 그 시위를 했던 분이 뭐 취임식에 초대도 받았고 또 그 초대를 한 분이 이거 뭐 한겨레 단독 보도죠. 초대를 한 분이 또 여사님이라고 하니 뭐 그대로 내버려 뭐 우리 와이프가 초대했는데 뭐 그 지금 해야 되나 뭐 이런 어떤 가벼운 접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라고 제가 소설 써보는데. 뭐 그럴 가능성도 뭐 이렇게 전혀 배제할 수 없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지금 그 평산마을 가서 시위했던 분의 누나가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마 그 자기 누나에게 이제 보고를 하겠죠. 오늘 뭐 이렇게 저쪽엔 저런 분위기고 하고 오늘 누가 왔고 누가 왔는데 우리 인식으로 하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상당히 아마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문재인 빼고 다 바꿔라는 그런 국정기조하고 상당히 부합되는 듯한 식의 착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들이 오갔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진즉에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바꿔서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뭐 그 아까 이제 이은영 소장께서 한 40은 나와야 이게 뭐 어느 정도 지지율을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뭐 저도 의견을 같이 하는 게 뭐 소폭 지지율이 뭐 지금 당장 올라갈 수 있겠지만 35% 이내에서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몇 가지 세 분 다 꼽아주셨는데 인선에 대한 부분, 뭐 이제 국민들은 인적 개편을 굉장히 대폭으로 바랐는데 너무 찔끔했다는 부분이 하나 또 있는 것 같고요. 뭐 이제 큰 감흥이 없어서 뭔가 이제 모멘텀을 살릴 만한 거대한 포인트가 등장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는 올라갈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세 분에게 똑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40으로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은영 소장께서 전망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기에 따라 달렸는데 그 이전에 MB 정부 때도 그 50까지 가는데 1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아, 오래 걸렸네요. 그리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때도 4개월 만에 유익 비서실장부터 그냥 싹 바꿨잖아요. 다 바꿨어요. 그래서 전면적인 어떤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이제 상당 부분 이 횡보 한 35에서 뭐 왔다 갔다 그 정도에서 그런 횡보 장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갈등 조정, 그러니까는 정책 갈등 조정을 위해서 정책기획 수석실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만들어지자마자 지금 터진 게 일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예요. 지금 뭐 국토부 장관을 혼냈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저런 것들이 아직 잠복된 그 당내 갈등도 그렇고 잠복된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라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당내 갈등도 저게 지금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렇죠. 상관없이 이준석 전 대표는 그냥 마이웨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기각이 나와도 난 마이웨이다 했기 때문에 당 문제도 저런 상황이면 상당히 좀 힘들죠. 여러 가지가. 정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뭐 찔끔찔끔 쇄신하면 사실은 그 효과가 오히려 더 반감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뭔가 쇄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이라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이 지금 금세 돌아서지 않습니다. 뭔가 윤석열 정권에서 확실하게 이제 좀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좀 그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물음표가 있어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웬만한 노력 가지고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에 비유하자면 이제 그 요즘 뭐 금리 때문에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울트라 스텝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너무 조금 이제 원 스텝 정도 밟은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계속 해주시고 차 교수께서도 뭐 40% 지지도 국정 지지도 가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평가하십니까? 근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꽤 계실 건데 올라간다 그러면 두 분이 다 이렇게 비관적인 논평을 했는데 저까지 비관적인 논평을 보태려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럽네요. 네네. 솔직히 그러나 네. 뭐 제 생각은 나름대로 좀 뭐랄까요, 지금 객관적인 시각에서 좀 파악한다고 한다면 지금 일단 지금 윤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하니까 지금 그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거는 제가 생각해 일단 첫 번째는 이준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저는 대통령이 이준석을 어떤 식으로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자체를 이제는 이제 시기를 놓쳤다. 골든타임은 지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준석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거는 뭐 앞으로 하니까 비대위 관련된 부분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금 이준석이 뒤에서 일종의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총질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는 문제. 두 번째는 김건희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덮는 것이 아니라 까발려서 이걸 갖다가 세상에 드러내놓고 국민들의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추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지금 아까 뭐 특별감찰관 임명부터 시작해서 국정조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계속적으로 이게 논란이 되면 말 그대로 무한루퍼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사죠. 인사는 결국은 지금 당장 비어있는 상징적 두 자리에 어떠한 사람을 모셔올 것이냐. 이것이 아마 보여주는 상징적 가치가 꽤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 그 때문에 좀 더 기대하겠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지금 이제 얘기해 보려고 저희 이제 10분 동안 딱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바로 비어있는 자리. 어디냐? 복지부, 교육부. 이거 누가 오냐? 근데 뭐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일단 나경원. 지금 나경원, 저기 권준욱, 김강립, 교육장관은 나승일, 정재영, 최재붕 뭐 이렇게 이제 인사들의 몇몇 거론되고 있는데 이게 오늘도 잠깐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열심히 찾아보고 있다라고 했나요? 그랬는데 이게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보도 그대로 만약에 뭐 내정했다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면 이것도 이제 비상 걸리니까 현미경 검증을 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까요? 정우진 소장님. 글쎄요. 현미경 검증이라는 부분은 저는 뭐 어느 정권을 불문하고 인사검증에 있어서 반드시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계속적인 낙마가 됐었고 지금 취임한 지 100일이 넘도록 지금 교육부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코로나 엄청난 기승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현미경 검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칫 지난번처럼 어설프게 검증했다가 낙마하게 되면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현 정부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종합적으로 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 이제 좀 거론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뭐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 출신이 낙마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고려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현 정부의 이 이제 전체적인 개각을 봤을 때 나름 좀 인지도 높은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같이 윤석열 정부의 그 장관으로 입각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제가 이제 소설을 또 하나 써보려고 하는데 나경원 입각설은 혹시나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를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뭐 이런 식의 배경이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해설도 있더군요. 이은영 소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런 경우는 보통 본인이 다 내요. 본인이 나 가야 된다. 빨리 좀 챙겨라. 신호를 마구마구 보낼 때 이제 보통 인사는 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냅니다. 그래서 이를 어저께인가 그렇게 나경원 입각설이 계속 나왔는데 검토 중이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총리 다 지금 문제인데 사실 이게 이제 인선을 못하는 이유가 올려는 사람이 없다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낮은 지지율에 대통령 부부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안 좋으면 사실 이게 이제 정부에 입각한다는 거는 그 정부의 이미지를 내가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삼고초려를 해서 모셔오더라도 지금 검증이 굉장히 부실해요. 지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을 하고 있잖아요. 기초정보 검증을 거기서 하는데 여기가 좀 허술해가지고 반드시 좀
좀 이쪽에서 걸러줘가지고 문제가 안 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허술하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은 사람도. 네네. 지금 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그런 것들이 좀 검증된 단위는 정치인들이다. 네. 그래서 이제 나경원 뭐 그 의원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이미 지금 나와 있는 하마평이 올라와 있는 사람은 잘 안 된다. 저는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뭐 그런 댓글도 있더군요. 그 취임식에 초대를 나경원 의원이 못 받았죠. 못 받았기 때문에 네. 이거 뭐 입각으로 초대를 문을 크게 그렇죠. 열고 맞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은 그때부터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할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이제 그 마음이 또 누그러뜨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나경원 의원을 초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설을 잠깐 또 써봅니다. 그런 댓글이 있었다고 소개를 해드리고 근데 뭐 그 표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뭐 검증을 제대로 못하고 입각하기 전에 막 그 인사청문회에서 또 꼬꾸라지는 사례를 저희 워낙에 많이 봐서 그렇게 되면 이 진짜 큰 치명타잖아요. 지금 저희가 아까 지지도 분석도 또 해봤는데 뭐 40%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만약에 잘못 그 문제가 터지면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차 교수님? 그렇죠. 뭐 그런 측면 때문에 상당히 아마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인물들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그러니까 좀 이 정치적 상상력의 걸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재풀을 좀 넓힐 필요가 있는데 너무 빤한 그 인재풀 속에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에 이제 좀 새로운 인물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뭐 나경원 의원 아까 뭐 이야기했으니까 빼고 김세연, 뭐 윤희숙 의원 전 의원들인데 김세연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마 나름대로 이 장관직을 받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이 상당히 또 이 이어받은 가업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그걸 거의 주식 형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백지 신탁 해야 되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명은 됐다고 하지만 본인이 지난번에 그 의원직을 내놓을 때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구설수 그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들을 본다고 한다면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좀 이런 분들 말고 진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람을 좀 모셔올 노력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길 좀 바랍니다. 예,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검증해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는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자 근데요 뭐 김세연님은 이제 그 백지 신탁 문제가 실제 걸려있기 때문에 김세연 전 의원은 빼더라도 복지부 장관에 거론되고 있는 나경원, 윤희숙 이 두 분이 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식이 짧아서 그런데요. 이분들이 보건복지의 전문가입니까, 정 소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의정활동의 상임 활동을 봤을 때는 보건복지와 관련된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좀 거리가 있죠.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KDI 출신이어가지고 사실은 경제 쪽 부분이고, 그렇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를 제가 뭐 어느 상임위를 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을 봤을 때 보건복지 부분에 있어서 뭔가 강점을 보여줬던 모습은 그닥 보이질 않기 때문에 뭐 전문가라고 사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동안은 보면 근데 정치인 출신의 장관들 보면 그 자기가 어떤 전문가다, 전문직이 있었다라고 딱히 보기 어려운 분들도 사실 많이 그동안 장관으로 임명되시고 내각에 들어가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게 큰 아주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3일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정호영 전 경북대 친구였죠.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을 거론하며 주변에 그때 그냥 임명했어야 했나? 라는 얘기를 농담조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흡족한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세요. 그때 임명했으면 지금 10%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낙마한 이유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그 인식은 아마 안타까워서 농담조로 말씀하신 걸로 일단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장관 쪽도 나승일, 정재영, 최재붕 이런 인사들이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글쎄요, 뭐 너무 오래 이제 그 공석으로 뒀기 때문에 차 교수님 이건 뭐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 건 사실 맞잖아요. 공무원들도 일해야 되니까. 예.
사실 뭐 교육이나 복지 현안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진즉에 좀 더 그러니까 숙고를 해서 좋은 인물들을 빨리 발굴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였는데 그 책무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그러니까 바닥을 기는 이유도 저는 거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왕 이렇게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저는 좀 더 그러니까 공을 들여서 좋은 사람을 좀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교육부 총리로 앉아 지금 금융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의 특징이 일종의 뭐랄까요 전문성을 갖고 계신 그러니까 관료 출신이나 그 관련된 교수 그러니까 이제 교육학 교수들이잖아요. 그러나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 총리의 역할도 같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나름대로는 정무적인 이 판단과 능력도 갖춘 분을 모셔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 전문성에만 포커싱을 맞추는 방법도 저는 조금은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뭐 나경원 의원 아까 전문성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어느 신문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했더라고요. 어제 최근에 나경원 의원이 그걸 받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지금 이거 사회복지학으로 받았대요. 명예 박사학위를 사회복지로 받았다. 그걸로 뭐 인연을 였는데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지금 발탁이 될 경우에는 아마 지금 여당의 자기 당권과 관련해서 저는 대통령실이 상당히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중을 간출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포석으로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그러니까 여당 내의 여권 내의 그런 권력 그 헤게모니 싸움을 그러니까 부추기는 그런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경원 전 의원이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내가 장관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데려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 기자들이 기사 쓸 때요, 이제 이 물망에 오른 사람들 그 뭔가 표현해야 되는데 뭐 이력을 좀 써주거나 배경을 좀 써줘야 되는데 정 없을 때는 예를 들면 차재원 의원은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명예박사학위는 양반이에요, 사실. 굉장히 관여가 깊은 거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과거에 해수부 장관의 대신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DJP 공동정권 때 자민련에서 추천한 분이 부산 출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장관이 되니까 인터뷰를 할 때 그랬어요. 해수부 잘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산 출신이잖아요. 저는 매일 생선 먹고 살았어요. 그 이야기가 상당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당내 역학관계로 장관을 인사한다는 건 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이 갈등이 되게 많아요. 의학계, 약학계, 한약계 다 갈등이 많아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기 위해 조정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오는 사례가 많았고 유시민 장관이나 김근태 의원인 장관은 다 그런 사례였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방송가에서 열심히 패널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픽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총리라든지 저런 자리는 또 방송가 주변에서 픽업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대국민 접촉을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인재풀을 좀 넓혀서 보시면 또 좋은 인물이 나올 수도 있다.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정호진 소장께 짧게 드리기 전에 김영민님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저기 구인난이 심각하군요. 국무위원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게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 주셨고요. 정 소장님 짧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폭넓게 그다음에 좀 꼼꼼하게 인사를 발탁하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다소간의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근데 이게 사실 마냥 길어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민생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연일 청와대와 여당 사이에 서로의 지금 내용 때문에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고 코로나 문제도 심각하고요. 연금 개혁 문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 다뤄질 게 많은데 다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속한 시일 내에 꼼꼼하게 검증해서 정말 괜찮은 인사가 발탁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차재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깜짝 놀라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세 분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